LNF 2023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룹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48.5% 증가했습니다만은 반대로 영업이익 74.2%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5.1회전으로 하락했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루폿웨이 이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회계의 실온 측정 1번 신뢰성 검증 가능을 계속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3조 9천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48.5%나 크게 증가했습니다만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18.2% 적게 증가했어요. 음, 뭐 어쨌든 증가하는 경우에는 원가 회계에는 영업이익이 더 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 원가가 60.6%나 높게 증가하는 바람에 매출 총액이 58.1% 감소했고 판매 관리비가 줄였습니다만 2.1%, 영업이익은 564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73.4%나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률 그 8%대에서 1.4%로 6.5%나 추락을 했습니다. 요 위에 매출원가 산식을 표현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우리나라 현재 제도가 총 제조 비용, 제조 원가를 공개 안 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가 뭐가 그 올랐느냐 하는 분석이 그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또 스루프 회계를 분석하는 목적을 통해서 주석 내용들을 그 활용하게 되었다는 거, 이것도 한번 추가로 다시 말씀드리고, 2023년도 한국 기업들, 상장 기업들의 코스피를 중심으로 봤을 때 매출이 증가해도 영업이익이 감소한 기업들이 매출이 감소해도 영업이익이 증가한 니은이 탈락됐네요. 어, 그 경우보다 그더 많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그 디프레이션 이런 성격하고도 유사하다. 물론 이제 매출 자체가 감소한 기업도 꽤 많습니다. 아, 요걸 좀 말씀드리고요. 결론적으로 총 제조 비용이 그 공개되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저의 그 나름대로 노하우로 개발된 그 스루풋 회계 손익을 좀 분석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62.9%나 크게 올랐습니다. 매출원가도 뭐 오른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갭이 14.4%가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LNF에 앞서서 똑같은 그 업종인 에코프로 BM도 미리 이미 그 방송을 했습니다만 원재료 가격이 그쪽에서는 하락했다는 식으로 구두 설명은 있었는데 분석 결과는 상승이었죠. 그래서 자동차 배터리를 만드는 원재료를 그 원료를 만드는 에, 이 업종들의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이렇게 두 군데를 보면은 뭐 한 몇 군데 또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뭐 유명한 기업들이 이 에코프로 BM과 그 LNF 이 정도로 이제 많이들 회자가 되니까 그래서 원재료 가격은 상승을 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수루풋이 금액상 33.2% 감소했고요. 수루풋율
무려 8.2%가 하락했습니다. 운영 비용이 8.7%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 관리비는 줄였다 하더라도 공장 생산 가공비는 13.2%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TOE 생산성 2.02에서 1.24로 대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르픈 영업이익은 518억 원대로서 74.2%가 감소했고요. 원가 회계 영업 이익보다 46억 원이 더 작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전년도 112억 원 차이보다는 작게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재고가 많이 증가는 안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고 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제품 반제품 제공품을 를 구성하고 있고요. 이게 1160억 원이 증가한 것이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적게 나오는 이유인데, 그 갭이 작은 것은 가공 비율이 낮은 것으로 이렇게 우선은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명세를 공시하는 LNF가 더 신뢰가 갑니다. 에코프로 프로비에면 아예 재고자산 명세를 공개를 분기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이 이제 재고 관리 흐름인데, 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요즘은 그 스팸이 하도 많아가지고, 네. 그 재고 관리 흐름으로 그 미래에는 가까운 미래에는 이렇게 그 흐름으로 그 공시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어, 비용의 성격적 분류가 그나마 그 공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총 그 제조 원가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전체 금액은 매출 원가하고 판매 관리비를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분석을 위해서 MC 매출원가 재료비하고 OE 운영 비용으로 디카플링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회사는 공개를 했어요. 종업원 급여, 인건비 중요하기 때문에 꼭 그 간략하게 공시를 한다 하더라도 인건비하고 감가상각비는 필히 이 공시를 해야 되는 거고, 이 회사는 나머지 비용을 모두 기타 비용으로 몰았습니다. 그래서 에, 그 가공비가 뭐가 많이 그 증가했는지 제대로 알 수는 없습니다. 인건비는 오히려 줄였죠.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크게 증가했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그 감가상각비가 계속 해나가면은 좀 계속 줄어들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이 한 100억 정도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결국 가공비가 많이 올랐다 하는 얘기는 그 감가상각비가 크게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뭐 다른 비용도 물론 한뭐 증가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기타 비용이 한 200억 정도 증가했는데, 감가상각비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증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해에 감가상각비가 크게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재고자산의 변동액은 재고자산 명세가 있기 때문에 이게 비교 검증이 가능합니다. 증가한 관계를. 그런데 원재료 사용액이란 것은 확인할 방법이 없죠. 맨 앞장에 회계 7 원칙의 신뢰성이라는 게 검증 가능해야 신뢰성이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는 그 신뢰성을 획득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 재고 흐름으로 공시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요구하는 건데, 원재료 사용액이면은 여기 그 계정 과목을 원재료라고 한다면
기초재고가 얼마 있었는데 올해 원재료 매입을 얼마 했고 생산을 위해서 모두 출고한 금액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 재고를 산출해서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고액이 원재료 사용액 3조 7,695억 원이 되느냐 이렇게 비교 검증할 게 있어야 된다. 제 얘기는 그겁니다. 뭐 비용들은 어차피 나가는 거니까 뭐 비교 검증할 필요는 없겠어요. 이런 것까지 뭐 부풀린다든가 일부러 줄인다든가 그런 일들은 별로 안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기 재고 관리 흐름은 내부 관리 회계 감사에도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하냐 그러면은 제가 그 조직을 나와서 한 2년 정도는 그 인력이 없어서 제가 한 2년 정도 음, 그, 그 아웃소싱을 받아가지고 점검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거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좀 더 그 제 분석 틀에 맞추어서 결국은 이것은 총 제조 원가를 이 도출해 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어, 재고 자산의 변동액과 그 다음에 원재료 사용액 이게 마이너스 865억 원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재고가 줄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비성분 쪽에서는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원재료 사용액이 있고 그래서 이 AB를 더한 금액이 MC 매출원가 재료비가 되겠는데 이게 3조 6,830억 원이 돼서 무려 63.5%나 크게 증가를 했어요. 운영 비용은 8.7%밖에 증가를 안 했고 그러니까 그 영업이익이 크게 내려간 것은 결국은 재료비 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결국 영업이익이 내려갔다. 음, 그리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재료비가 이렇게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가격은 올리질 못했다. 인상시키지 못했다.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운영 비용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게 공장 가공비가 되겠어요. 1,568억 원이 산출이 되는데 이게 그 총 제조 비용의 4%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4% 하락을 했고 재료비는 1.4% 상승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구나 라고 또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총 제조 비용을 제가 산출하는 방법은 매출원가 산식을 역산으로 해서 어, 산출해 내는 거고요. 총 제조 비용은 다른 방법으로는 생산 재료비에다가 가공비를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생산 재료비니까 비성분의 사용액이라고 필히 나와줘야 됩니다. 이게 매입액으로 나와 있으면은 또 성과가 왜곡이 되겠어요. 그것은 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WCAI여야 되는데 회사마다 딱 기준이 틀려가지고 이 제조 원가도 뭐 이 갭이 나오게 오차가 나오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재료 사용액에다가 가공비를 더한 게 이 총 제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매출원가를 이런 산식으로 냈는데 이 두 가지 산식을 비교해서 일치를 해야 되겠죠. 일치를 안 한다면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되는 거죠. 뭔가 마녀한테 홀려가지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매출원가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를 하면은 이 PQ 총 제조 비용의 갭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PQ 생산 재료비의 갭과도 동일한 금액이 지금 나타나고 그것은 또한 재고자산의 변동외구의 금액과 일치를 합니다. 근데 이 금액이 무엇인지 도저히 추적할 단서를 찾질 못했어요.
요게 그 실질적으로 그 1160억 원이 증가를 했으니까 비성분 쪽에서는 1116억 원으로 표현이 된다면은 다 합치면은 매출 원가가 낮게 나오게 돼 있는데 865억 원으로 했으니까 그만큼 매출 원가가 증가를 해버리죠. 마이너스가 줄어들어 버리니까. 그래서 매출이익이 더 감소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자, 가뜩이나 매출이익이 줄어들고 있는데 매출이익이 더 감소하도록 만드냐? 의도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회사가 뭔가 재고자산의 변동액의 산출 근거는 추적할 수가 없다는 게 또한 문제겠죠. 물론 그, 에코프로비엠은 더 부정확한 회사고 공개 자체를 안 하니까 아, 그래 놓고 왜 그 상장 기업이 됐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감액은 일치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운영 비용 중에서 인건비를 보면은 625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8.2%가 감소했어요. 그런데 직원 수는 364명이나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평균 임금도 이렇게 4,600만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예상 연간 연봉이 5천도 안 되는 소기업, 중소기업 형으로 적어도 이 LNF 정도는 그 중견기업 이 정도 규모인데 매출액이나 이런 걸 봐서 거의 뭐 4조 원대나 이렇게 매출이 일으키는 회사가 직원들의 급여는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느냐. 이게 안 남을 것 같으니까 자, 신입사원들이 들어와서 저임금 신입사원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것은 뭔가 그 본봉이나 뭔가 깎였다는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슬픈율도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두 가지가 하락을 했으면은 투명회계 가정은 세웁니다. 아까 그 불투명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25.9%에서 41%로 매우 크게 그 부채 비율이 그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증설 이런 관계 때문에 또 음, 원재료 확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돈을 많이 쓴 거로 이렇게 됩니다. 41%면은 지금 경영권 방어선 50%인 옐로우전, 옐로우이 아니고 레드전, 적색 지역에 지금 들어와 있다. 이렇게 진단이 됩니다. 이자 보상 비율도 26.5배에서 1.8배로 그냥 급격히 곤두박질 했죠. 나머지는 좀 생략하고요. 그래서 투명회계 가정을 했는데 이 가정을 입증하려면은 원재료 매입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도 하락했다는 것을 역방향 데이터를 입증해야 됩니다. 충분 조건 논리로 그 도표를 만들어서 그 논리 인식을 좀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으로 표현해 본 거고요. 필연적으로 존재할 그 다른 그 이 투명 입증 증거로는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서 또 제출해야 된다. 투명 법정에. 음, 뭐 외부에서는 할 방법이 없죠. 내부에서나 이제 해야 되는데 이런 거로 하면은 실제 물량상으로도 그 이 재고가 늘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아까 그 유추 해석했을 때 직원 수가 늘어났죠. 감가상각비가 상승했죠. 그러면 공장 증설이 있었고 공장 증설이 있었으니까 시운전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직원들이 364명이나 더 그 직원을 시켰는데 놀릴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매출도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을
또 납품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그 공장을 또 돌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다 돌렸는데, 결론은 판매 단가를 못 올린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냐,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이 내려갔느냐, 이것은 이 계통도 경쟁이 심해서 그런지 다 영업비밀로 해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검증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표현한 거 나온 거를 보면은 NCM이라는 게 이게 이제 그 3억 개 뭐 얘기할 때 표현하는 것 같은데 N이 니켈이고 이게 그 C가 코발트고 그 다음에 M이 마그네슘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 제고, 경쟁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영업 비밀로 하고 있다는 얘기고 원재료 가격 또 어, 그런데 이제 그 이 에코프로 BM은 가격 하락을 시사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LNF는 그 나름대로 구두 설명한 거에 의하면은 가격들이 뭐 반영은 된다 하는데 좀 상승 추론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제품도 그 이 영업 비밀로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어, 자, 전기차는 잘 나간다는데 2차 전지 배터리 회사도 요즘 뭐 규모가 아무리 늘어도 지금 경영 성과는 별 볼 일 없고 다들 2차 전지 쪽은 완성차 메이커 외에는 다 재미를 못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재료의 영향력을 크게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원가 회계 개념으로서 매출을 예측하면은 5조는 할 것 같아요. 이 경우에 예상은 한 700억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상태를 계속 재고가 증가한다는 것을 견지를 하면은 1579억 원까지 영업이익이 나온다. 그러니까 더 이상 노력을 안 할 거다. 그런데 재고를 거꾸로 18% 줄여보자 하면은 영업이익은 영업손실 1146억 원의 영업손실이 나온다. 이것이 원가 회계에 마녀한테 이 유혹을 당한 이 원가 세계에 사는 우리들, 원가 세계는 마녀가 홀린 세계다. 요렇게 이제 비유를 계속 좀 해봐야 되겠어요. 우리는 마녀한테 홀려서 마녀의 유혹에 걸려서 이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그 마녀의 유혹을 빠져나와서 스르퍼 웨이, 스르퍼 길로 오면은 에, 매출 예측이 4조 9,500억 정도 하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도 계획대로 한 732억 정도 나오게 돼 있는데 재고 증가해서 그 천억대가 넘었지만은 돈을 더 좀 수익 창출을 해보자 그러면은 결론은 이제 재고 회전율을 한 7.2%더 노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한 5조 3천억 정도 하면은 한 천억은 못 넘어가고 978억. 이게 현실적인 아마 그 이 방법이겠습니다. 그리고 한 뭐 5조 정도 하면 한 7천 아니 740억 정도 이익이 나겠죠. 이게 정상적인 영업 이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 계획을 한 것은 실적은 그 매출 재료 비율이 93.3%였는데 밑에 그 소점 이하 떼고 매출 재료 비율이 좀 줄인다는 얘기는 거꾸로 그 영업 이익률 그러니까 마진율 조금이라도 가격은 4분기 동안에 좀 올릴 수 있으면 올린다 하는 계획이긴 합니다. 이런 거로 해서 이 금액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재고가 증가할 경우에는 예측 가격은 스루풋 회계는 좀 적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원가 회계 기준은 좀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납품 단가로 비율을 한다면은 스루풋 회계 기준은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제시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증가할 경우에 그 통계에 대한 그 매트릭스 표현인데요. 재고가 증가할 경우에는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하게 돼 있는 거 여러분이 이미 보셨고요. 판매예가도 원가 회계보다 낮게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또 생활 물가가 올라가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스루프 회계는 인플레이션 완화 기능이 있다고 그렇게 또 소개를 해 드릴 수 있고, 재고가 감소하는 경우에도 디플레이션을 완화하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세계, 스루풋 세계, 스루풋 외의 길로 하면은 정부나 정책 결정자들 이 GDP를 계산하는데 재고 증가도 그 GDP 성장으로 보거든요. 생산을 GDP로 보고 있으니까 매출을 GDP로 보는 게 아니고 생산을 GDP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재고 증가도 그 이 GDP 산출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 이, 이 GDP 자체를 하는 그 정부 정책도 원가 세계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또 좀 추가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를 한번 또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걸 또그 연간 연 1회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기왕 그 산식이 있는 거니까 또 소개를 해드리면은 핵심적인 건 잉여 현금 흐름을 좀 알고자 하는 건데 에, 여기에서 그 채권자 잉여 현금 흐름 프리캐시 프로인데 마이너스 4,865억이면은 회사에 4,800억을 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레버리지율이 올라간 거고 이자도 얼마나 급했으면은 그 3.3% 높은 이자 1.8% 썼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비싼 요즘 또 금리도 올랐죠. 이렇게 그 일반 민간인들보다 엄청 싸게 그 대출을 받고 있죠. 그 민간들 그 주담대 이런 거 보면 뭐 5%다, 6%다, 뭐 신용대출도 7%다 이 정도 선인데 이거 보면은 기업들은 지금 특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 기준금리가 3.5%인데 기준금리보다도 낮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어, 자관 수차적으로 나온 건 그렇다 이게요. 지급이자 나누기 이자 부채를 더한 거니까 주주잉여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143억 원인데 주주가 돈을 가져간 게 아니고 거꾸로 돈을 더 내놨다는 의미입니다. 마이너스면은 마이너스 0.6%인데 이 143억 원의 내역은 자본 변동표하고 확인이 검증이 됩니다. 작년도에는 그 3,728억 원을 주주들이 돈을 더 냈는데 이 자본 변동표에서는 플러스로 돈이 들어온 거로 돼 있지만은 주주 입장에 봐서는 돈이 나간 거니까 마이너스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뽑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주주들이 돈을 많이 밀어넣은 게 자기 주식 처분을 해가지고 그 1778억 원이 그 돈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 상환 전환 우선주 부채가 전환이 됐다. 1000억 원대가. 요게 이제 가장 많이 들어온 그 신주 인수권 부채 행사 뭐 이런 거로 또 들어온 거로 돼 있는데 어떤 또 제가 이쪽 분야는 또 그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이 자본 변동 내역이 복잡한 회사는 신뢰를 하기가 어렵다. 아, 단순한 회사가 좋다. 자본 변동 내용이 어떤 회사들은 하고 온 날 이익 배당 하나뿐이 안 나오는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자본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복잡한 뭐 신주인석권 뭐 이렇게 그 자본증권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복잡해서 뭐 자기 주식을 처분했느니 또 주식 선택권을 행사했느니 뭐 이런 거 등등으로 해서
연차 배당이 없었던 건 아니네요. 166억 원이 나갔는데 주식 선택권 행사로 다시 돈을 넣은 것 같습니다. 주식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로 임원층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하는데, 배당했다가 다시 뺏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이 있네요. 그 전체적으로는 2,854억 원의 현금을 잃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18만 8,500원으로서 전년보다 15,000원 상승했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455%니까 그 뭐 이 정도는 그냥 요즘 뭐 잘 나가는 업종이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미래 가치를 해서 높은 주가를 형성하는데, 에코프로비엠은 2000%니까 이것은 뭔가 그 작전 세력들에 의한 성과도 안 좋으면서 에코프로비엠만 그렇게 높게 올라갈 하등의 이유가 없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거품이 곧 꺼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또 좀 들어갑니다. 세로닉스가 14.32% 지분을 가지고 있고 LNF 자기 주식이 7.56%, 그 다음에 최대 주주의 최대 주주는 허재용 씨라고 나와 있네요. 21.04%. 세로닉스의 최대 주주입니다. 외국인이 18.62%로 다른 그 LNF,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데보다는 이 외국인들이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기업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신뢰성이 에코프로비엠보다는 더 높은 기업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조금 오늘 길게 설명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